지나치게 꼼꼼하게 연령을 구분하는 데 있다고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우 수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그 짧은 시기를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인생의 단계를 구분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특정 활동은 해당 시기에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네. 가령 사람들은 동화나 놀이는 유년 시절에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기가 지난 사람은 모두가 그만둬 버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 쉽게 나이를 먹고 늙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단계를 구분하고 그거에 맞추어 살라라는 공자님이나 키케로의 주장하고 인생 단계 구분하지 말라는 니체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끌리시나요? 전 니체 편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여기에 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시면 되는데요. 다만 공자님이나 키케로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상황은 다 사뭇 달라졌다는 점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나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두가 공평하게 먹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이의 많고 적음이 곧 그 사람의 성숙도나 인생 주기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 50대에도 20대 청년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60살이 넘었음에도 전혀 노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인생 주기를 결정하는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현대가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긴 수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뭐 100세 인생 기본이고요. 아마 우리 중에는 120살을 넘기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60세 환갑도 인생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죠? 네. 이처럼 평균 수명이 증가한 상황 이건 어떻게 축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것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축복이라고 보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 늘어난 시간 수명을 어떤 시간으로 채우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인생 주기에서 젊고 생생했던 시기가 늘어났다면 이건 좀 축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넓고 병든 노쇠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프랑스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파스칼 브리크네르는 현대에 발달한 과학기술이 제공한 이 수명 연장이라는 건 알고 보면 사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기술이 늘려준 것은 수명이 아니라 노년이다. 오래 사는 만큼 병도 오래 앓는다. 건강한 상태에서의 생존 기간은 그렇게까지 늘지 않았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삶을 20년이나 더 살라니.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연장해준 수명은 젊고 생생한 시기가 아니라 늙고 병들어 병상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젊음의 시기가 연장되거나 노년에도 신체와 정신이 그럭저럭 괜찮다는 조건이 전제될 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어딘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드는 게 비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영혼만은 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신체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인생이 비극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령 신체는 늙어서 기력조차 없는데 젊었던 시절에 육체적 욕망만을 탐하고 있으면 외려 비참한 심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나이에 해당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에 해당된 불행을 맛보게 된다. 사실 사람은 나이가 얼마든 자기 나이에 걸맞은 재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재능이 불일치하는
불일치할 때 생기는 피해 정도는 나이가 먹을수록 좀 더 심해집니다. 지금은 젊다 해도 누군가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노년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준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 특히 평균 수명이 연장된 지금은 긴 노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 이거 모두에게 닥친 시급한 과제가 된 상태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년기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과거에는 이상적인 노년기의 모습을 욕망을 최소화하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젊은이는 혈기왕성해서 운에 의해서 흐르는 물처럼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지만 노인은 마치 항구에 닷을 내린 듯 자신의 노령에 닷을 내린다. 그래서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감사히 안전한 곳으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노년이 되면 혈기왕성하게 뭔가 시도하기보다는 자기 내부로 들어와 인생을 갈무리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는 지상의 즐거움을 탐하기보다는 네. 그것에서 벗어나 명상과 연구에 몰두하고 생을 마감하는 데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지금은 더 오래 살게 되고 네. 또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계속 욕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소개한 브리크네르도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과거와는 정반대 태도에 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어떠한 향락과 호기심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두어라. 요컨대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브리크네르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은 노년을 체년과 포기의 시간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과거보다 20, 30년 늘어난 평균 수명이 노년이 아니라 젊은 시절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해서 그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노인들이 주책맞게 뭔가를 시도하고 계속 일하려고 욕심 부린다는 비난은 그들에게 미리 사망 선고를 하고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자신에게도 미리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는 노인들에게 네. 주책이라며 비난하는 것도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자신에게 미리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이라든가 이 노년을 대하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건 맞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과거보다는 훨씬 긴 수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키케로는 젊은이들과의 토론에서 노년의 좋은 점을 막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하다 하면서 네. 이렇게 한 얘기인데요. 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자네들은 내가 칭송에 맞이하는 것이 이게 이제 노년의 즐거움, 행복입니다. 내가 칭송에 맞이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젊었을 적에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은 노년이라는 점을 명심해 두게나. 그러니까 행복한 노년이라는 것도 젊어서 기초를 잘 다져놓은 사람에게나 해당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젊은 시절에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노년에 공부를 즐기려면 젊어서 공부 습관 들여야 됩니다. 또 노년에 고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젊어서 인간관계 잘 맺어두어야 되죠. 결국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노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나이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 또 행복한 노년, 긴 노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강 PD의 3분 클래식입니다. 귀에 익은 클래식 한 곡 강성민 프로듀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민 PD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음색에 관악기가 포함된 실내 악곡을 골라봤는데요.
베토벤의 7중주 작품 20중 민요의 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에 혼과 클라리넷, 바순 이렇게 7개의 악기로 구성된 베토벤의 7중주는 구성이 상당히 독특해서 오늘날 연주 회장에서 자주 접하기는 어려운데요. 베토벤 생전에는 가장 대중적인 작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보통의 실내악이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데 반해 베토벤의 7중주는 6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곡에서 가장 익숙한 선율은 아마 3악장의 민요일 겁니다. 베토벤이 7중주보다 먼저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20번 민요의 악장의 주제도 같은 선율을 썼을 만큼 베토벤이 애착을 보인 멜로디가 주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토벤은 이 7중주를 악기 편성만 달리해서 피아노, 클라리넷, 첼로를 위한 3중주 작품 38로 출판하기도 했는데요. 베토벤 시대에는 실내악이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는 장르였습니다. 베토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실내악을 폭넓게 작곡했는데요.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7중주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음향이 조화롭게 블렌딩돼 실내악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곡입니다. 그럼 베토벤의 7중주 작품 20중 3악장 템포 디 미뉴에토를 콘소르티움 클래시쿰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7중주
작품 20번 가운데 사막장 템포 디 미누에토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분 클래식이었고요. 재무적, 비재무적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계획해보는 시간입니다. 은퇴 설계 오늘부터.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택연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은행이나 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수령하는 게 이제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네. 일정한 조건은 갖춰야 됩니다. 이제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5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주택 공시가격, 시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9억 원 이하여야지 거주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공시가격이 한 9억 원 정도 되면 시가로 계산해보면 한 12억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 이하의 주택에 사시는 분이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이제 연금을 받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이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 게 꽤 됐었는데 네. 지난해 이 가입자가 엄청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주택연금이 도입된 건 한 2007년도 7월 정도에 도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매년 이제 가입자가 증가하다가 평균 최근에는 한 해에 한 1만 명 정도 가입했었어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규 가입건이 무려 1만 4,580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한 전주에 비하면 한 40%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에 크게 증가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택가격 하락이 크게 역할을 한 거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이때 이제 주택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좀 더 오른 다음에 가입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입 시기를 자꾸 미룹니다. 근데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지금 받는 게 집값 더 떨어지고 받는 것보다는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 연초 이후에 집값이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입 신청하신 분들이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상당권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 시점에 이제 집값이 꽤 괜찮아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집값이 주변 시세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 연금이 줄거나 하진 않습니까?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에 의해 가지고 한번 연금액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졌던 연금액을 계속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향하는 시기 같으면 빨리 연금액을 결정지어 두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인가요? 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준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 정도를 조정을 합니다. 연금액을 얼마씩 줘야 되는지를 조정을 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청자부터 변경된 연금액을 적용을 하거든요.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조정하냐 그러면 크게 한 3가지 요소를 반영을 해서 연금액을 지급액을 조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주택가격 상승률, 그다음에 이자율, 세 번째가 이제 기대여명 변화, 이 3가지 요소를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자율은 또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자율 올라가면 이건 또 비용이 증가하는 거라서 이것도 연금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명 늘어나면 이것도 연금을 더 많은 기간 동안 지급해야 되니까 이것도 연금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요인이 다 감소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연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3월 이후부터는. 얼마나 줄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제 감소폭은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3월 1일 이후에 주택연금 신청자는 지금보다는 한 1.8% 정도 연금을 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0세 신청자가 3억 원 주택을 담보로 이제 종신지급 방식으로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는 매달 64만 1,000원 정도 연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주택 담보로 신청하더라도 3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61만 4천 원 정도 받으니까 한 2만 7천 원 정도 덜 받으시는 거죠, 매달. 그리고 70세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70세 신청자가 6억 원 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지금은 185만 2천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3월 이후에 신청하면 180만 3천 원 정도 받으니까 거의 5만 원 정도 덜 받게 되는 셈이라서 한번 만약에 주택연금 가입할 의향이 있으시다 보면 조금 더 서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이면 2월 안에는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러니까 2월 신청자까지는 지금 기준으로 되고요. 네.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조정된 금액을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일부 고령자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월지급금이 3월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월 이전에 서둘러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만약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그건 어떤 거냐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서 12억 원까지 좀 확대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올해 안에 좀 추진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9억 원 넘어가는 집들이 많아져서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는 이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가로 제가 한 12억 원 내외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시가가 12억 원 넘어가더라도 현재는 이제 담보가액을 12억까지만 쳐줘요. 그러니까 연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12억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도. 근데 만약에 이제 연금액 조정이 가입 기준이 조정되면 좀 연금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담보 제공 방식에 있어서 저당권하고 신탁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연금은 말은 이제 연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좀 월 단위로 나눠서 금액을 수령하는 일종의 대출 방식인데 네. 돈 빌려주는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보 제공 받는 방식이 신탁 방식과 저당권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당권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할 당시에 해당 주택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근저당 설정은 비용이 따라붙잖아요. 예. 보통 등록세, 지방교육세 같은 것들이 따라붙는데 70세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억 원 주택 담보로 맡겼을 때 한 36만 7천 원 정도 6억 원 주택이면 73만 4천 원, 9억 원이면 170만 2천 원 정도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신탁 방식으로 받게 되면 신탁은 그냥 주택금융공사에 신탁 등기를 해서 명의를 약간 바꿔놓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네. 이 과정에서는 근저당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탁 등기 비용 한 7천 원만 들어서 비용 부담은 신탁 방식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택연금 가입하고 이거 임대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당권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해당 주소지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나이 많이 드시면 입원이나 요양소 등에 입소하시는 경우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아서 다른 주소로 옮길 수는 있는데 이때도 보증금이 없는 순수한 월세 형태의 임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탁 방식 경우에는 좀 달라요. 주택금융공사 승인이 있으면 보증금 받고 임대하는 거 가능하고요. 해당 보증금만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두면 돼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그거 운영해서 나는 수익은 가입자한테 다시 지급을 해주고요. 네. 대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보증금은 임차인한테 직접 반환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좀 새 집이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주택연금 받고 나면은 계속 그 집에 살아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담보주택 변경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사 가는 경우에. 예. 보통 미리 상담을 좀 하시고 이전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사 가는 집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가격보다 좀 싸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전은 가능하고 대신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연금액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 뭐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건축하시는 경우에도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네. 담보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때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새로 지어지면 이제 집값이 바뀌잖아요. 네. 그때 바뀐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을 조정을 해서 수령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주택연금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들이 조금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번 주택금융공사 미리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상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택연금이 이제 가입자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하고 이자 수수료 등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택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 같은 거는 담보주택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매매를 해서 부채를 갚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부채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 가격이 더 많으면 남은 돈은 상속인이나 지정된 수익자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대신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대출 잔액을 그냥 매매 가격으로 털고 더 이상 갚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은퇴설계 오늘부터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이 부르는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